네, 광야의 토론자들 두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한숨을 굉장히 길게 쉬셔가지고. 아, 제가요? 밖에서. 네, 네. 나라 걱정하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가벼운 얘기부터 하나 하면 그 윤석 열차 보셨죠, 그림?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렸다고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 고등학생이 뭐 그래도 뭐 잘 그렸네? 또는 뭐 아니면 기분 나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될 거 아닌가?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엄중 경고할 사안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자꾸 이걸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좀 뭐 직접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답변하기도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아니, 저는 그 그림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좀 그냥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거 냅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취지라든지 뭐 내지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작품회를 전시를 하는 그 취지라든지 시상의 뭐 의미 이런 것들 따졌을 때 뭐 그림이 잘했냐 뭐 그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네. 그래도 국가의 권력이 나서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물론요. 네. 그 무한정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권력에 대해서 풍자도 하는 거고 물론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죠.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유쾌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박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참 우려스러웠는데요. 네. 문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무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그림 그린 거 가지고 정치 풍자를 가지고 사회적 무리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에는 정치 풍자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문체부가 대통령의 기조를 안 따른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문체부를 엄중하게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또 102억 원인가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더만요. 근데 문체부가 이 사업의 예산을 거론한 것도 이 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들렸을 거예요. 후원을 취소하지 그렇죠.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뒤에서 몰래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개입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이 자꾸 있으면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텐데요. 그렇죠? 모든 국정 운영의 총책임이 최종 기착점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 문체부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화살은 당연히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말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새기는 부분이 자유라는 점을 네. 다시 한번 상기해 봤을 때 이런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표방하는 어떤 자유의 가치에 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돼서 저는 문체부가 이렇게 나서서 입장을 내는 거는 뭐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입장을 낼 때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장관 정책보좌관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조율도 하고 어느 정권이나 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의사소통 같은 건 할 텐데 결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결정을 한 건 좀 의아해서요. 왜냐하면 이런 건 그냥 조롱당하고 또 외신에 나가면 뭐 K 콘텐츠 하더니 웃기는 일이다 하고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심기경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기경호. 네, 그렇게라도 우리는 뭔가를 했다라는 걸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죠.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고등학생이 제목을 잘못 지었다고 봐요. 윤석열차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고 했으면 절대 이렇게 뭐 표현의 자유. 문체부가 반박 보도자료 내고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알겠습니다.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약간 분위기는 전면전 분위기입니다. 이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전 국감 보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해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칭찬받거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경쟁 이런 게 치열했던 것 같은데 요번 국감은 그런 면모는 좀 적게 보이는데 우리 박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이번 국감이 어쨌든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그 과도기적 네. 중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쟁으로 많이 기우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은 사실 감시거든요. 그렇죠. 행정부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에 비해 국민의힘은 자꾸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꺼내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부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자꾸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 뭐 태양광이 잘못됐다느니 뭐 서해 뭐 피격 사건 언론에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언급도 하고 지금 국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인 것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위원장님, 김재섭 위원장님. 이번 국감은 치열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뭐 그것도 완전 해묵은 정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번 국감의 대상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있었던 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뭐 피차 공격을 할 테니까 네. 정쟁으로 치닫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긴 어떤 하지만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당연한데 조금 더 약간 좀 더 나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국감과는 무관한 정쟁들이 또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방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소환 여부를 가지고 뭐 그 국정감사 때 그거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국방위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교육위도 사실은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김건희 네. 여사 논문 관련돼서 그냥 다 얼룩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이전 문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6개월 뭐 길게는 1년짜리 된 네. 내용을 가지고 이 소중한 국감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과거에는 정쟁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유치원의 어떤 비리들을 파헤쳐서 그것이 유치원 3법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사실 국감을 통해서 그렇죠. 이루어졌는데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먹이냐 이런 게 국감의 주요한 의제가 되고 그랬었죠. 그리고 네. 그 박수도 이후에 보내고 국민들이.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법안을 또 만들어서 그것이 또 법으로 또 적용이 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 중에 아유 좋은 국감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입법으로 연결시켜보자라고 할 만한 내용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도 뭐 국감 뭐 얼마 안 됐으면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두 분이 보실 때 지금 현역 의원들은 아니시니까 관전하실 때 그래도 이 사람 이 의제 뭐 눈에 띄었다. 주목해 봐야 된다. 언론 보도는 별로 안 됐어도 이런 분이 누가 혹시 있으세요? 정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의 국정감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뭐 어떤 분 또는 어떤 말씀이요? 우상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외교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뭐 이전에는 못했더라도 립세션이 끝나고 할 수 있었지 않냐라고 하니까 영국에서요. 그렇죠. 네네. 영국에서. 저녁에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를 하느라 조문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되묻자 박진 장관이 네라고 대답한 게 이 정도의 조문 없는 조문 외교면 우리 박진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사퇴는 안 하더라도 사과의 말씀 정도는 국감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을 좀 곁들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보실 때는 주목할 만한 국감.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잘하는 사례를 제가 뭐 꼼꼼하게 찾아보질 못해가지고 네. 아직은 잘 아니 모르겠는데. 꼼꼼하게 찾아보기 전에 사실은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요. 그게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요. 뭐 보도 자료를 다 일일이 모든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그럴 수 찾아보지 없죠. 않고 제가 확인한 국감의 내용들은 반말 논란, 아이고, 고성 네. 논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또 아까 우리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외통위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사실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이제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고 나서 박진 장관을 또 국감장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뭐 훈훈하게 국감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좀 부닥쳤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못 오게 하거나 이제 이럴 네. 줄 알았는데 또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훈훈한데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아마 뭐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수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럴 것 같네요. 그분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죠. 뭐 모르겠습니다. 자, 청년들에 대해서 걱정은 많은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답들은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두 분이 이제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인들 지금도 정치 활동을 하시지만 되면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시면 이런 청년 정책은 하나쯤 좀 챙겨보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네, 김 위원장님.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정치권에 입문을 하고 나서 네. 늘 이제 청년으로서 포지셔닝이 많이 이제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죠. 네. 네, 청년이시니까. 청년 나이이기 네. 때문에 네. 청년 대책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얻은 결론은 그러니까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청년의 그 카테고리를 잡고 지원을 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더 이득을 주는 방식, 조금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부터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부차적인 내용 같아요.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다 외면하고 있는 이 노동시장의 이원화된 문제, 그 다음에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러니까 신입들 자체가 못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됐잖아요. 네, 지금 젊은 사람들 진입 장벽이 네. 워낙 높아져 있고 우리가 계속 뭐 대우조선 해양 사례에서도 봤지만 원청과 하청간에 얼마나 그 양극화된 이중 구조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봐왔는 상황에서 원청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고 원청에 있는 노조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 노려놓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하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아마 이 부분을 저는 임기 내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유연성을 확보해야 될 부분 유연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 안정성을 같이 해서 지금의 노조 구조를 상당 부분 뜯어내지 않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근시안적인 그 방법밖에는 안 떠올 거라 생각됩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일자리 장벽 문제인데 주로 타겟은 노조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박영훈 부의장님은 저도 청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뭐 김재섭 위원장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은 사실 좀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네. 제가 대구에서 21살인가 20살 때 1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친구들의 1순위 꿈이 반수하는 거예요. 반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 2순위가 편입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 3순위가 그것도 못하면 졸업해서 대구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네. 취업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에 있는 청년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격차도 줄이고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뭐 공제하는 통장도 만들어주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썩은 부분을 힘든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편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청년들 보고만 뭐 어떻게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 두 분이 사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 거네요. 그렇죠. 지역에 살지 네. 않았는데 뭐 대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꽤 많은 광역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욕구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정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후토크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로 후토크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님 그리고 김재석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두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공허할 수 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눈속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청년 문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거 문제, 주거 문제, 네. 일자리 문제, 네. 뭐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청년의 일자리가 별도로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 노동 시장이라는 거대한 그 큰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에 아주 파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가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여기를 계속 이 작은 부분을 계속 늘리고 줄인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 문제는 계속 켜켜이 쌓일 것 같고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반적으로 주거의 뭐 질이나 양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암만 청년들한테 뭐 선심성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내 집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그 혜택의 대상이 되는 청년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는 그런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부정적인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뭔가 나오는 정책들이.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좋은 일자리가 있고 살 수 있고 참 좋은 집이 있으면은 청년 정책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핵심이 두 가지일 테니까 일자리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핵심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우리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 만들고 지원금 주고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면을 우리 정부가 좀 해결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정치권이 계속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허황되다는 허황되다. 생각도 해요. 선거를 위한 구호가 아닌가. 네. 두 분은 당사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기성세대 중에는 아유 옛날에는 더 힘든 일도 다 견뎌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뭐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 라는 식의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다. 공무원 됐으면 됐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이거는 세대의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아유, 그런 또는 생각은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아저씨들도 많고. 그런 네, 김 걸 위원장님. 들어서 저 두 글자로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네. 왜냐하면 당시에 그분들께서 살아갔던 대한민국은 연성장 7% 8% 하던 시대예요. 네, 네. 기다리면 뭐가 나왔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고, 직장을 다녀서 몇 년만 버티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대에서 네. 1년 1년을 버티는 것과, 일단 취업에 난 그 장벽도 너무 커서 겨우 들어갔는데 내 월급은 올라갈 게 뻔하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값은 내 월급의 2배 3배씩 오르는데 뭘 견디기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거고, 그거는 옛날에 낭만이 있던 시대나 하는 소리고요.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그렇죠. 네. 시대착오적인 생각인 거죠. 이게 예전에 뉴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신혼부부가 3년 일해서 집을 샀다. 네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실제로 90년대에. 근데 저도 예전에는 네. 옛날이요, 옛날. 90년대 후반 중반 네, 이럴 때. 네, 근데 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저는 28년째 똑같은 아파트에 사실 살았어요. 근데 네. 저희 부모님도 3년 동안 일해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발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쨌든 그런 기회라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뭐 일자리를 갖고 주거 환경을 어떻게 마련하고 결혼하고 양육하고 이런 그 계획을 세우기가 참 힘들어 보이고요. 네. 이건 결국 상대적인 거라고 봐요. 지금 청년들 중에 사실 굶어 죽는 청년들은 많이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변의 경제 여건이나 상황이나 뭐 다른 국가와 봤을 때 좀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 대학 진학률도 낮았지만 추천서 제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과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각 기업에서 공문을 보내요. 예. 추천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우 이렇게 떼가지고 가기도 하고, 물론 이제 누구나 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좀 뭐 삼성 가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취업 걱정을 하지는 않았죠. 그 꼰대들의 시절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요. 또 하나 국가의 역할인데 헌법에도 뭐 고용의 증진, 뭐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질문의 내용을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헌법 규정은 그런데 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저는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국가가 만드는 것은 완충지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여기 뭐 저기 질문지에도 있는 것 같은데 중소 중견기업이 그 일자리를 문체부가 작년 추경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1년 이내 지원자가 68%가 퇴사했다고 네. 나와요. 근데 이 지원금이 보니까 한 명당 월 18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아니고. 근데 이 대상자가 525명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216명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환되거나. 단기적이고 그렇죠. 자기 전망을 만들 수 없는 고용 그렇죠. 프로젝트였다. 결국에는 네.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기업, 중소, 중견, 대기업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가 이 기업 생태계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마냥 정부가 이끌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 하고 있고 뭐 노동시간도 단축하거나 뭐 늘리거나 이런 네.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다 이제 노동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머무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정도를 그렇죠. 잡아준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심각하게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그리고 같은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차별적인 이유로 그 아까 임금을 적게 받는 말씀하신 원청 하청 뭐 이런 그런 거나 거죠. 아니면 네. 실제로 뭐 여성이라고 임금을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있죠. 똑같은 업무를 하면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사실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지만은 네. 일자리를 만드는 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박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만드는 일자리는 상당 부분 저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복지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네.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같은 금액이면 훨씬 더 좋은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가 역할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동에서의 차별받거나 아니면 노동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걸 시정하는 역할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계속 가려는 거죠. 지금 정부 발표는 그렇고 행안부 차관이 발표를 네. 했다고 그러죠. 그 문제는 어떻게 보셔요? 뭐 대통령의 공약이고 네네. 뭐 꾸준하게 약속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정 수순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비합리적인 제도들이나 아니면은 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또 시정 조치는 우리가 해나가야 되니까 과연 부처가 통폐합이 되면서 그 잔여 임무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마 더 많은 고민이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실제로 여가부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이른바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여가부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인식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렇습니까? 그런 네.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남자를 가해자로서 잠재적 가해자로서 가르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여가부 발로 이렇게 그건 있었다 뭐 그러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화할 수 없는. 근데 그 양성평등 뭐 무슨 위원회였네.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업무들 가운데서 상당 네. 부분 그 왜곡된 성인식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역할들은 필요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가부 전체가 담당했던 모든 기능을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각각의 부처로 어떤 식으로 녹아내야 될지는 앞으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아니 김 위원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가 이를테면 대통령이 심기경호를 했다고 문체부를 해체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여가부에 뭐 저는 모르지만 일탈이 있거나 또는 뭐 오류가 있었다 해서 부처를 없애고 해체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전제가 대통령 말씀하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전제가 확인돼야 되는데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금 격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차별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죠. 예전보다. 네, 많이 네. 없어지. 그럼 이제 실질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남을 텐데 네. 그럼 여가부가 그걸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 지금까지 잘했느냐? 뭐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는 데까지는 여가부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너머에 있는 실질적인 차별이라든지 지금 2022년에 맞는 어떤 성평등과 관련된 인식을 과연 여가부가 잘 수행해내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회의가 있고 네. 이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여가부가 법무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가져와서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가 젠더와 관련된 뭐 성범죄 관련된 이런 네. 것들. 근데 여가부가 그 자체로서 존립의 어떤 근거나 체계 자체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다른 부처의 업무들을 계속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어떤 정부 부처의 조직 특성이라는 것이 존립 근거가 약해질 때 자꾸 다른 부처의 업무들을 가져오게 되면 사실은 그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돼서도 예를 들면 다른 메시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법무부가 다른 좀 핀트가 어긋난 그런 건 메시지 국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부의장님. 저는 왜곡된 성인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곡된 부처인식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거든요. 여성가족부 예산이 작년에 1.2조였습니다. 1조 네. 2천억이었는데 대부분이 여성의 안전도 있지만 돌봄, 예를 들어 뭐 한부모 가족의 그 아이를 여성 위한 가족부니까 가족 그렇죠. 관련 예산이 많았다 이 말씀이네요. 이들에게 수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들 이 예산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네.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이렇게 사업들을 각 부처에 나눠주다 보면은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유의 권한은 남아있다는 거죠. 고유의 권한 또 역할. 네, 역할은 그렇죠. 남아있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예시를 들면요. 제가 식당을 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한 식당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지탄을 한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식당을 폐업하고 여기 있던 주방장과 직원들을 다른 식당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네.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원래 정부의 일이라는 게 부처 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지 참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국토부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건 국토부가 집이어서. 하는데 네. 보건복지부도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의 사업을 일정 부분 가져온 게 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의 존립이 필요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원도지사 된 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예산이 35조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면서 지금도요? 과거의 예전에? 일이죠. 네. 네네. 호도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건 저는 단순히 선거를 위한 뭐 프로파간다나 구호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정말 여성가족부에 어떤 기능적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찝어서 우리가 공론장으로 끄집어내야죠.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이를테면 정부 입법으로요. 국회를 통과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전체가 이런 입장이면 통과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않을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럴 때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협치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협치는 물 건너가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셔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여당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앞서 뭐 여러 가지 꿈들도 있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이런 걸 해보고 싶어. 그렇죠? 근데 국회 협조 없으면 하나도 못해거나 아니면 별로 못해. 뭐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치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걸 알면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아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손을 내미는 게 맞긴 맞죠. 네. 네, 물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뭐 흔쾌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번 뭐 국감만 예를 들어도
아직까지도 대선 치르는 느낌이잖아요. 네. 대선을 여전히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지금 한 네. 5라운드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뭐 그 검찰 수사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도 뭐 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게 계속 나오는데 사실 협치라는 공간이 그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와 야가 싸우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말 그대로 여가부 폐지와 관련돼서 한다 그러면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정책 네. 측면에서 네. 실제 예산이 어떠냐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근데 뭐 따져볼 얘기가 많죠. 뭐 양성 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뭐 인권 조정 장관을 만들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나름의 타협책을 찾을 수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돼서 어떤 타협점이 있고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어떤 타협점이 있겠어요. 근데 네.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주요한 현안으로 불거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타협점 자체를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라가 되는 거고. 그 김재섭 위원장님의 조언은 윤석열, 이재명 단독 회담이라도 빨리 해라. 단독 회담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만났으면 하여튼 이제는 만날 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여야 네. 다 형식 따지지 말고 당장 만나서 머리를 맞대라. 맞대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고 네. 예. 그리고 각각 정치대의 금도를 찾는 거 밖에는 네. 사실은 너무 원칙적인 대답이지만 그거밖에는 답이 없을 정치를 것 왜 같아요. 하는지를 좀 기억하고 네 좋습니다. 우리 박 부의장님. 저도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 봤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대선 이후에 네,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온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국감이 더 정쟁에 치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저렇게 약한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고 잘못된 지점을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근본적으로 정치인은 민생을 먼저 살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그 장관들, 그 구성원들이 흠집이 사실 많아 보여도 우리가 지금 고환율이고 금리도 높고 서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조정할 것들은 조정하고 우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통 공약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이것들부터 논의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선 기간 동안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외쳐왔는데 사실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이 한 50억 받았죠. 그리고 원유철 전 의원과 그 부인이 한 달 600만 원인가 700만 원 계속 수령해 왔고요. 검찰과 법관 출신의 인사들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계속 수임료, 고문료를 받아왔고요. 지금 와서 이재명 후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던 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남FC니 뭐 다른 사업들로 수사의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이래놓고 어떻게 협치를 요구합니까?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영수회담 제안하고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뭐 대통령실 목소리가 협치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또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뭐 윤석열, 이재명 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답을 안 하고 있고 언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하여튼 두 분의 공통점을 모아 보면 뭐 선 사과 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또는 두 분이 아니더라도 뭐 정의당까지 세 분이든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지금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러면 대충 정리가 되는 겁니까? 동의해 주시는 거죠?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라서 그렇죠. 네, 원론적이죠. 말하면서도 민망한 원론적인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원론적이어도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면 또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등 떠밀려서 나오는 존재잖아요. 안 나올 수 없고 또 여당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보고요.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 특별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